보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주체인데 사회복지 제공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제공을 국가가 해야 하느냐 민간이 해야 하느냐 이 논의입니다. 자, 사회복지 주체 구분은 그 표에 보면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섹터는 영어의 섹터는 부문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제1부문, 제2부문, 제3부문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1섹터가 공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섹터가 순수 민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3섹터는 여기 보시면 1섹터가 이만큼 오고 2섹터 여기 민간이 이만큼 와서 이렇게 섞인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3섹터예요. 그러니까 이 3섹터는 비영리라고 하는데 이 비영리는 자 여기 이 비영리는 즉 제 3섹터는 뭐가 차이점이냐면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점은 이 파란색은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이 빨간색이 지금 영리에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영리와 영리 둘 다 민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영리와 영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비영리에는 영리가 없는 이 빨간색이 있어요. 이 빨간색이 바로 공적 책임성이에요. 공적 책임성. 공적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민간에는 없는, 순수 민간에는 없는, 즉 영리에는 없는. 알았죠? 이 차이고. 자, 여기 지금 3섹터가 바로 이 민간과 공공이 섞여버린 이 복지다원주의가 바로 3섹터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복지다원주의가 여기에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전달체계 문제가 나오거든요. 행정론이나 정책론 쪽에서 전달체계 문제가 나오는데 전달체계 문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먼저 여기 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공공전달체가 민간전달체를 구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전달체계 내부에서 중앙과 지방정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달체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1급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민간 내에서 비영리와 영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다 이제 뒤에 정책론 쪽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 부분의 필요성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가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를 이제 외워야 하는데 이거 외우실 때 목차가 중요해요. 목차. 알았죠? 목차. 이거 목차를 외워야 돼. 목차. 내용보다도 목차만 외우면 문제는 그냥 풀려요. 내용보다도. 그래서 공공 부분의 필요성은 그 말은 결국 국가개발 정당성이에요. 국가가 즉 공공이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개발 정당성이죠. 그 말은 다시 한번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장 실패의 근거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즉 시장 실패의 근거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건 국가개발 정당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시장 실패의 근거, 국가개발 정당성. 자, 시장 실패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결국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 말은 사회복지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다라고 하는 건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국가개입의 정당성인데 외부 효과, 목차 외우세요. 그 다음에 공공재는 가치제라고도 합니다. 여기 가치제라고도 되어 있죠. 중공공재로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냥 가치제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공공재가 가치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공공재 가치제가 나오면 국가개입의 정당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이죠. 정부의 대칭성이 아니라 정부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성은 세 가지로 또 나뉘어요. 이렇게 불완전한 정보, 역선택, 그 다음에 도덕적 개입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정부의 비대칭성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얘들은 모두 다 국가개입의 정당성, 즉 시장 실패의 이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불완전한 경쟁, 규모의 경제, 위험의 비독립성, 즉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면 국가개입의 정당성이에요. 그 다음 이제 물품 평등주의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모두 다 국가개입의 정당성이에요. 아셨죠? 그냥 외부 효과도 국가개입의 정당성이고, 그리고 이 긍정적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도 합니다. 1급 시험은 이 용어도 나와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 용어는 안 나왔는데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요, 그냥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근거로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물어볼 때는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 모두 맞아요. 알았죠? 근데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면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재완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재완화 서비스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다시 한번. 사회복지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로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부정적 외부 효과는 빠진다. 알았죠? 긍정적 외부 효과만 해당이 된다. 그런데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 모두 맞다. 알았죠?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재는요, 자, 공공재의 반대말이 사유재입니다. 공공재의 반대말이 사유재예요. 사유재는 값을 지불한 사람만 이용 가능한 재화예요. 알았죠? 값을 지불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공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용이 가능한 재화를 얘기해요. 다시 한번. 사유재는 값을 지불한 사람만 이용 가능한 재화를 얘기하고, 공공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용 가능한 재화입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등대예요. 등대는 등대를 만들 때 내 욕구를 숨겨. 나는 마치 등대가 필요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있다가 그 급한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내면, 그러면 나도 그때 가서 이용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무임승차예요. 이걸 무임승차라고 해요. 즉 공공재는 무임승차 현상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공공재일 때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알았죠? 1급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실업보험을 민간에서 제공했을 때 발생하지 않는 걸 고르라는 문제였는데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면 틀려요. 자, 실업보험을 민간에서 제공하게 되면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들한테 돈 받고 제공하죠? 돈 받고 가입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 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공공재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무임승차는 발생되지 않죠, 거기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이 공공재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의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개념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나머지는 궁금해도 개념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외부 효과가 뭐지? 몰라도 돼요, 사실. 그렇죠? 이건 이 목차만 알면 돼요.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구나. 자, 여기 정부의 비대칭성이니까 여기서 비를 빼버리면 안 되죠. 정부의 대칭성 하면 안 되겠죠. 자, 시장에서는 등가 교환을 전제합니다. 자, 등가 교환. 즉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등가 교환이 가능하려면 둘 간에 정부가 대칭적이어야지 돼요. 정부가 대칭적이어야지 등가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비대칭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정부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요.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 정보를 어느 한쪽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적게 가진 사람한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개입해가지고 정보를 대칭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즉 누가? 국가의 전문 관료가 개입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개입의 정당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가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불완전한 정보는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서 공급자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의료와 법률과 중고차 매매 시장. 우리 시험에 이제 중고차 매매 시장이 나왔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하고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보기 중에 중고차 매매 시장이 답이었었어요. 이것도 들어갔거든요. 기억니은 디귿니리에서. 자, 참고로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비가 나오면 이게 적당한 비용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내라는 대로 내야 하잖아요. 왜냐면 그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요. 수요자가, 공급자가 가지고 있지.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주위에 이혼을 지금 준비 중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혼하는데 변호사하고 계약하는데 한 3천만 원 들더라고요. 이혼까지 마무리 지어주는데. 그리고 거기 이혼하고서 재산을 분할받잖아요. 재산 분할에서 또 몇 프로를 또 더 가져가. 성과급으로. 그래서 나 이혼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내라는 대로 내야 하잖아요. 이게 법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매매 시장도 차가 이게 정상적인 차였는지 물에 잠겼던 차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공급 수요자는. 이런 거예요. 정부의 불완전한 정보. 이겁니다. 이럴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걸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등가 교환이 가능하도록.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역선택과 도덕적 해해는 수요자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역선택은 보험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거. 이걸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선택. 자, 만약에
민영보험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운영한다고 봐보세요. 건강보험을. 그러면 이 건강보험에는 우리 지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으로 되어 있으니까 강제가입이니까 다 가입하는 건데, 만약에 민간보험에서 운영하게 되면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가입이 임의적이에요. 즉 자발적 가입이에요. 근데 여기는 강제적이에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민간보험은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만 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뭐하러 가입해요? 가입만 하고 뭐 내가 혜택도 받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위험 발생 가능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역선택이거든요. 알았죠? 요거. 자, 근데 여기서 가령 20대인 대학생 A 대학생이 만약에 자기는 정말 혹시 모르니까 고 진짜 가입했어. 순수한 의도로 가입해서 가입했는데 가입하자마자 암 진단을 받았어. 가입하자마자. 그러면 여기는 공급자죠. 민영보험회사는. 그죠? 여기는 수요자가 돼요. 그러면 민영보험회사에서는 이 A 대학생한테 너 알고 가입한 거지? 물어보게 돼요. 왜? 대부분의 20대는 가입을 하지 않는데 누구 가입하는 것 보니까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정보는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가지고 있어요. 진짜 아픈 걸 알고 가입했는지 아닌지는 여기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수요자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면 민간보험회사는 그냥 주지 않아요. 다 따져봐요. 그래서 여기 법률 분쟁이 발생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도 봐보세요. 도덕적 해이는 이번에는 뭐냐면, 역선택은 가입하기 전에 정보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 공급자가. 근데 이번에는 도덕적 해이는 이 사람이 이제 A씨가 가입했어. 이제 가입해서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쳤어. 크게 다쳤어. 그러면 다시 민간보험회사는 너 그거 의도적으로 사고 낸 거 아니야? 보험금 타려고?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타려고 사고를 낸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그냥 사고가 난 건지는 누가 알아요? 이 A가 알아요. 즉 수요자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도 도덕적 해이예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도 지금 수요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어쨌든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그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사고 나면 그냥 접촉사고 나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 위험 발생의 예방의 비행위를 적게 해서 위험 발생이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 도덕적 해이는 우리 이 기출문제예요. 기출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 맞는 문장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빈도가 높다고 나왔어요. 맞는 문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요, 보험 처리가 다 되니까 우습게 생각해. 왜냐면 감기 걸리면 그냥 약 지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병원 가서 약 지어 먹고 좀 하면 낫죠, 금방. 그러니까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도덕적 해이예요. 아셨죠? 물론 내가 보험 혜택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질병에 걸리지는 않죠. 하지만 어쨌든 보험 혜택이 되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보험 처리해서 돈도 얼마 안 들고 이렇게. 자, 근데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자발적 실업인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발적 실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발적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그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것들, 또는 이제 실업급여만 받고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거든요. 이렇게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 문장 맞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정보의 비대칭성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불완전한 경쟁, 즉 독과점을 얘기하죠. 독점이나 과점. 여기 독점이나 과점. 불완전한 경쟁이잖아요. 이건 국가가 개입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건 뭐 목차만 알면 되고, 규모의 경제도 목차만 알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경우는 국가가 한꺼번에 제공해야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중요한데, 이것도 내용. 위험의 비독립성입니다.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을 얘기해요. 즉 상호 의존성을 얘기해요. 자, 다시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이겁니다. 가령 민간 보험회사에서 A하고 계약할 때요, 당신이 스몰 A라고 하는 위험에 빠지면 보험금 지급할게요 하고 계약하겠죠. 그 다음에 B하고도 당신이 스몰 B라고 하는 위험에 빠지면, C하고도 당신이 스몰 C라고 하는 위험에 빠지면 하고 이제 계약을 다 하는 거죠. 근데 A가 스몰 A라고 하는 위험에 빠졌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해야죠. 그렇죠. 근데
A가 스몰 A라고 위험에 빠졌을 때 이게 독립적이면 그냥 이 사람한테만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스몰 A가 발생될 때 B도 발생되고 C도 발생되고 D도 발생되고 막 줄줄이 발생된다면, 즉 위험 발생이 독립적이지 않아서 줄줄이 발생된다면 보험회사는 망합니다. 그러겠죠? 이거예요. 이렇게 위험이 상호 의존성 있는, 즉 비독립적인 위험이 대표적인 게 바로 실업과 노령이에요. 그래서 민간에서 실업보험은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실업보험은 민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재정 탓나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민간보험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보장을 못 받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이제 물품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도 국가가 해야죠. 민간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그죠? 민간한테 맡기면 이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소득 분배 불공평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목차가 중요해요. 목차. 이거 목차 외우세요. 목차 외우시고 반드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민간 부분의 필요성입니다. 그 사회복지는 민간이 제공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는 국가가 개입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중에서 우리는 시장 실패에 더 가까워요. 그죠? 시장이 실패해서 국가가 개입하자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자꾸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니까. 우리 사회복지는. 그래서 시장 실패의 근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물어보면서 여기다가 얘들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험에 삐껴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파생적 외부 효과, X 비효율성, 정부 조직의 내부성, 그리고 아직은 안 나왔지만 비용과 편익의 절연, 그 다음에 권력의 편제까지,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세요. 아셨죠? 특히 여기 조심해야 하는데, 파생적 외부 효과는 아까 우리가 외부 효과가 있었잖아요.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외부 효과 또는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는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죠. 즉 시장 실패의 근거죠. 근데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면 이건 민간보험의 필요성이에요. 참고로 요 내용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내용 필요 없어요. 목차가 중요해. 목차. 얘들은 틀리는 걸로 낸다. 우리한테. 근데 얘들은 모두 다 내용은 뭐냐면 얘들은 모두 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어.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게 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부작용이 발생되니까 국가도 개입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간한테 맡겨. 그냥 시장한테 맡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민간보험의 필요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요거만 그냥 설명하면 나머지 사실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파생적 외부 효과 보면 요거거든요. 얘 거기 들어가 있죠. 전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기간 연장 정책이 오히려 전세금 폭등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아파트값 잡겠다고 했다가 아파트 폭등되니까 정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국가 개입하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파생적 외부 효과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내용은 필요 없고 목차만 외우세요. 요거. 맨 처음에 2017년 서울시에서 파생적 외부 효과를 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2021년 사회복지직에서 이 X 비효율성과 정부 조직의 내부성까지 내버렸어요. 틀린 문장으로. 그러니까 얘들도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비용과 편익의 절연, 그 다음에 권력의 편제까지. 내용은 진짜 필요 없다. 아시죠?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덕적 해인데 요 부분. 아까 우리가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비대칭성에 해당되고 국가비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도덕적 해이는 민간 부분의 필요성에도 들어가 있어요. 얘 조심하세요. 뭐냐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그 사회복지 제도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발생시켰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미혼모의 발생과 이혼율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 민간 부분의 필요성 이 부분 있잖아요. 얘들을 반복지주의자들이라고 해요. 복지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얘들은 국가가 복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반복지주의자들인데 얘들은 아니 국가가 복지 같은 거 만들어내니까 여성 복지 해주니까 여자들이 맘 놓고 막 미혼모가 되고 맘 놓고 이혼하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참지 못하고. 알았죠? 이 도덕적 현상이라고 이걸 보는 거예요. 얘들은.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근데 이 도덕적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보면 참고로 여기 이 빈곤의 덫이나 빈곤의 함정 있잖아요.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 즉 빈곤의 함정은 빈곤선 밑에 머물러 있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곤선 위로 올라가면 급여를 못 받으니까.
일하지 않고 빈곤선 밑에 있는 거, 이걸 빈곤의 덫 또는 빈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나왔어요, 시험에서. 빈곤의 함정이. 그 다음에 이제 실업 함정은 실업급여만 받고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도덕적 해이 현상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도 다 도덕적 해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1급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물어보게 되면 일하게 만드는 제도들은 모두 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조건부 수급제도, 그죠? 자활 이행을 해야지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근로소득 공제제도, 즉 EITC, EITC,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우리 뒤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뒤쪽에 EITC 제도, 근로장려금도 워킹푸어, 근로빈곤층들이 일을 해야 해서 소득이 발생돼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소득 공제제도, 그 다음 본인부담금 제도도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여기 조건부 수급제도, 근로소득 공제제도, 자활소득 공제제도는 일하게 만든 제도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를 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 제도도 우리가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안 아프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큰 병 걸리면 많은 돈 들어가니까. 그죠?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이는 거예요, 이것도. 나머지 이렇게 비경쟁적, 국가가 하니까 비경쟁적이다. 경제 성장을 줘야 한다, 국가가 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너무 개입하니까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낭비된다. 시장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소비자 선택이 왜곡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개입하지 마, 이거예요, 얘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복지다원주의입니다. 복지다원주의인데, 자, 복지다원주의는 복지 공급의 다원화를 얘기해요. 즉 다시 한번 복지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복지다원주의는 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얘기합니다. 복지 혼합이라고도 해요. 웰페어 믹스라고 합니다. 시험에 복지 혼합으로 나오기도 해요. 복지 혼합이 복지 다원주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는 혼합복지라고도 하고, 혼합복지, 복지 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복지 제공의 4차원부터 한번 볼게요. 그 표를 봐보세요. 거기에 복지 제공의 4차원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전에 옛날에는 비공식 부문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했어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그렇죠? 그러다가 사회가 발전하니까 서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려고 해. 두레나 개나 길드나 뭐 이런 것처럼 전통 사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 조직, 자조직과 같은. 그래서 서로 도우려고 해.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상업적 부분으로 오게 되고, 사회복지 제공 주체가. 그러다가 복지국가 황금기 때, 황리기와 황금기 때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져버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 부분이 제공하다가 자발적 부분으로, 이게 상업적 부분으로, 그리고 복지국가 황리기와 황금기 때 이 공공부문의 역할이 엄청 커져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 왜 국가만 이렇게 많이 제공하냐, 그러지 마라. 국가가 제공한 거를 얘들도 과거에 다 제공했었고 일부분 제공하고 있는데, 얘들과 역할 분담해, 요거예요. 역할 분담해. 복지국가 위기기 때인 겁니다. 즉 공공의 역할을 이 3가지와 역할 분담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가지가 뭐냐면, 이 3가지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얘들이 민간이에요, 민간. 한마디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얘기했죠? 이 말은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 말이에요. 자,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네가 많이 제공하지 말고 너의 역할을 띄어가지고 이거를 민간과 역할 분담하자는 얘기는 결국 이걸 민간한테 넘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지다원주의는 뭐가 돼요? 민영화가 돼요, 민영화. 그래서 복지다원주의는 곧 민영화입니다. 이해됐어요? 민영화. 즉 작은 정부론이에요. 작은 정부론. 정부의 역할을 작게 만들고 정부의 역할을 띄어가지고 민간한테 넘겨, 이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1급 시험에서 이게 아예 한 문제로 나왔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논점을 삼았냐면 복지다원주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국가를 제외하고 X. 국가를 제외한 게 아니라 국가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국가 니들도 하긴 해, 이 얘기예요. 하긴 하지만 니들의 역할을 축소해, 이거예요. 국가는 제공하는 게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국가는 제공하지 말고가 아니라 국가도 제공은 하긴 해. 근데 니들이 너무 많이 제공하니까 니들의 역할을 여기와 역할 분담하자, 이거예요. 이해됐죠? 국가를 제외하고가 아니라,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고 민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최근은요, 공사 분리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예, 최근은. 그러니까 복지국가 위기기는 이제 1975년 이후를 복지국가 위기기라고 하거든요. 아셨죠? 역사에서 공부할 겁니다. 복지국가 위기기는 1975년 이후 약 30년간 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시기. 이 시기를 복지국가 위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1975년 이후에 2000년대 초반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지국가 재편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역사 문제에서 1980년대, 90년대 막 이렇게 나오면 복지국가 위기기의 신자유주의 영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 복지다원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섞여버렸잖아요. 복지가 혼합됐잖아요. 즉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혼합된 거예요. 혼합되면 어떻게 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은 어떻게 돼요? 유사하게 되겠죠? 섞였으니까. 그죠? 기능은 유사해지겠죠? 섞였으니까. 공공과 민간의 기관이 섞였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얘들의 구분은 모호해지겠죠? 거기 나왔죠? 공공기관과 민간기능의 기능은 유사해지는 것이고 섞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구분은 모호해지는 거예요. 섞였으니까. 알았죠? 그거 중요합니다. 논점이에요, 논점. 중요한 논점이고. 핵심 논리 주장 밑으로 와보세요. 핵심 논리 주장 보면 역할 분담론입니다. 자, 복지 제공 주체가 많아졌으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강화된 거죠?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 축소되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축소가 아니라 강화된 거예요. 제공자들이 많아졌으니까. 그죠? 그리고 시민의 참여, 탈중앙화가 된 거예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 자, 그리고 비공식 부문과 자원 부문. 이때 말하는 자원 부문은 자발적 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걸 자원봉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발적 부문을 얘기하는 자원 부문을 역할 기능을 재평가에서 활용하자. 그리고 제3섹터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아까 1섹터와 2섹터가 섞인 부분, 그 비영리가 제3섹터였죠? 그죠?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섞인 거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비영리 부문, 제3섹터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사혼합책입니다. 이 복지다원주의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